할 일 없는 청춘들의 쓸데없는 지역걱정 방송, 불가능 방송 시작합니다. 예, 저희 다 쉬고 왔어요. 쉬고 왔고. 지금 엔진가요? 시작할 예. 때마다 어색해, 예. 우리가. 아, 진땀이 납니다. 자, 우리가 쉬고 와서 안철수 얘기를 좀 하기로 했어요. 안철수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소외됐구나. 네, 우리가 한번 좀 어루만져 드려야 될 것 나름 같아서. 2위 후보인데. 네. 근데, 지금 2위인데 이제 심지어 홍준표랑 크로스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와, 이게 네, 무슨 굴욕입니까? 이런 치욕적인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지지율이 지금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4월 초에는, 거의 이제 붙어 있는 2강이었다가, 불과 지금 한 달 만에, 예, 완전히 이제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몰락이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안철수에 대한 어떤 깨끗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조금씩 깨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능해 보이지도 않고, 안철수.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지게 되면서 많이 실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꼭 먹히는 건 아니잖아요. 네거티브 한다고 해도, 결합된 지지층들은 자기 후보를 믿잖아요. 근데 이제 좀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사실들로만 나열해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사람들을 그렇죠. 분노하게 했던, 아니 그러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동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좌관 논란, 보좌관을 사적으로 네. 썼냐 안 썼냐. 근데 그거는 사적으로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는데 보좌관들이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20명이 넘게. 안철수가 국회의원 한 게 그렇게 길지 않은데 요런 사실들이 나와버리고 나니까 그 내부에서 어떻게 보좌관을 썼냐보다 더 중요하게 사람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고, 지금 김미경 교수 논란 같은 것도 김미경 교수를 채용하는데 절차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얘네들이 세트로 어쨌든 다녔는데 그건 신기한 일이야.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닌가 보네. 적어도 그냥 일반적인 자본가 BW 같은 그런 그렇죠. 사건들도 좀 혁신가인 줄 알았는데 되게 구습에 쩔어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미지상으로는 승부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사람인 것 같아요. 홍준표는 구습에 쩔어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 보일수록 지지율이 결합되는 상황인데, 안철수는 지지가 새로운 걸 기대했는데 너도 같은 놈이었다 그러면 이게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유지하기 어려운. 지난달 초에 이제 안철수가 1위 후보로까지 막 올라가고 이랬을 때 다들 안철수 이야기 하니까 힘이 다 빠져있어. 축축 처지는구만. 왜 그래? 아니 이제 그때 그 안철수 선본에서 내놓은 구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호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상속자의 나라를 청산하겠다. 아무도 잘 모르는. 아니 근데 나도 몰랐어. 아니 나도 몰랐어. 그 워딩이 사실은 촛불 집회의 성격을 굉장히 잘 이렇게 함축한 워딩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참 매력적인 구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구호를 후보가 못 받쳐주는 거죠. 결국에는 못 받쳐주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안철수 문제에 대해서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이제 지지층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제 개인에 대한 역량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지지층에 대한 문제는 이게 견고한 지지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확 흩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흩어진 지지층을 잡고 있고 이런 기간이 오래되고 이런 것들이 흩어지는 건 막을 수 있는 건 후보의 역량인데 그런 역량도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 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이제 그리고 오직하면 지금 별명이 안대het이겠어요. 안대het. 대헷? 진짜 뭐를 그렇게 많이 봐요? 저는 안철수 후보야말로 TV 토론의 가장 최대 피해자다. 그렇죠. 이렇게 최대 보고 피해자죠. 싶고, 두 번째는 아주 대표적인 미스매칭 후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방금 맨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등장했을 때 구호나 이미지나 내용적으로
유권자들한테 기대하게 만들었었던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이미지, 그렇죠. 그리고 신입인 이미지, 그리고 뭔가 이 V3나 아니면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도 투명하고 뭔가 잘 운영해 왔었던 사람으로서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잘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그 후보가 그 구사하는 전략들과 그 의혹들과 그리고 TV 토론에서 보여줬었던 메시지들이 전형적으로 완전 미스매칭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계속 과거 관련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TV 토론을 일관했었고 그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인도 겨가 묻어 있는데 똥 묻은 게 나무라는 것처럼 계속 그 문제로 질척질척하게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전혀 미래에 대한 구상과 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던 후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논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토론에도 익숙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성장해 왔고.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시잖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지지를 모아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어떤 진영 속에서 탄생시킨 인물은 아니잖아요. 안철수는 되게 급작스럽게 등장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정치인이 어떤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악정 고토하면서 성장하는, 근데 이재명 같은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막 이렇게 그 어떤 그 헛된 기대가 이렇게 막 이렇게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강림한 듯한 그렇게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안철수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허상이 이제 깨지면서 몰락하고 있는 이런 지점이 있고, 이 기대한 리더십의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는 이명박과 같은 사람이 싫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명박 같이 시정 잡배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걔는 박근혜가 그런 것 때문에 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동일하게 안철수에게도 그런 종류의 리더십을 투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에게 투사했던 종류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자하고 안철수 지지자가 같았다는 게 아니라 이명박에 대한 어떤 싫어하는 마음들이 똑같이 투사되는 거죠. 아, 저렇게 잡스럽게 굴러먹은 애 말고 조금 더 이렇게 고귀한, 참신하기도 하지만은 고귀한. 박근혜도 공주로 컸고, 안철수도. 뭔가 정통성 같은 건가? 안철수도 되게 보면 엘리트로 굉장히 깨끗하게 잘 컸을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성골 이런 건가? 그런 이미지들이 기대를 모았는데 지금 또다시 이제 박근혜의 리더십에 실망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안 통하는 것도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있어요. 네. 저는 일단 이제 안철수 후보 자체의 능력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선거 이게 신생 정당이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정당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긴 한데 어찌됐든 선거 전체 전략 자체가 굉장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혼란스러웠고 후보 자체도 그걸 버텨낼 만한 치고 나갈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 이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포지션이 예전 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있는 것이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면 안철수는 양쪽의 공격을 다 받아요. 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도 공격받고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 공격받는데 그거를 잘 버텨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연장선상에서 보면 박근혜는 TV 토론을 잘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TV 토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십의 종류가 달라진 거다. 정책의 내용이라든지 그 사람의 개인기라든지 그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포지셔닝이라든지 이걸 넘어서서 대중들이 그게 우파든 뭐 좌파든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상관없이 리더십의 종류가 대단히 달라졌으니까 저쪽에서도 보수 진영에서도 홍준표가 먹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준표 같은 캐릭터하고 박근혜 같은 캐릭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수적인 지지자들조차도 예전 홍준표가 어쨌든 그 발언의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있지만은 토론을 자기 스타일대로 유리하게 끌어가고 즉각 받아치고 이런 능력이 어필하는 거잖아요. 지금 선거에서는 되게 오랜만에 말의 복귀가 된 것 같다. 문재인이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에 대한 그렇죠. 관심도가 높아져 가 있는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TV 토론에 즉각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전형적으로 이 후보들이 위치하고 있는 스펙트럼 상에서의 위치도 한몫을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홍준표 씨가 지금 후보들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문재인 씨가 가운데 있고 심상정이 가장 좌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유승민이나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홍준표, 문재인 사이에 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포지션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후보가 그 안철수 후보와의 정책과 말에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어 하는 내용과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정치의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뭔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붕 떠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도 갈 수도 없고, 이게 오른쪽으로도 움직이기가 애매하고 왼쪽으로도 움직이기가 애매한 포지션이 안철수인데 그것은 사실 안철수의 숙명이기도 해요. 숙명. 자기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너무 슬프다. 문재인의 운명, 안철수의 숙명. 자기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 포지션을 자기가 찾았거든. 그리고 거기를 공략해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그걸 치고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동안에 안철수가 왜 문재인과 경합하는 구도를 만들어졌었냐를 생각해 보면 원래는 안철수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았어요. 원래는 반기문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반기문이 사퇴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황교안으로 갔고 그러다가 이것이 안희정 경선 때 안희정한테 좀 있다가 지금 안철수로 가서 경선 끝나고 나서 안철수로 가서 이강 구도가 만들어졌었던 거였거든. 근데 본인의 능력이 지금 다 까발려진 상태야. 본인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이라고 하는 면 이제 중요한 면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거는 그 시대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왜 노무현 정부 때 떴냐라고 했을 때는 노무현 같지 않았기 때문에 뜬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말도 잘하고 그러지만 말을 좀 막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파이터 기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싫다 보니까 맞아요. 박근혜는 어때요? 말도 안 하고 막 대전은요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도 안 하고 고깁스럽고 고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지지가 박근혜한테 옮겨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박근혜한테 대였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였는데 박근혜하고 다시 반대되는 걸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론회에서 관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파이터들이 관심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안철수가 캐릭터의 변신을 시도했는데 그쵸. 그걸 못 소화를 못한 거죠. 그게 혹시 그건가요, 중점? 예, 누굽니까? 중저음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드립 토론회에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전략은 했는데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인물이 그러니까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수행할 수 없는 배역을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안철수 후보 TV 토론 관련된 이 관련자들 싹 다 물갈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됐대요? 네, 그리고 해야지.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 4차 때인가 5차 때 이런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오히려 그렇게 나갔어야지. 뒤늦게. 뒤늦게. 오히려 처음부터 네, 그렇게 본인은 나갔어야 말이 되는데. 앞선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이게- 행동으로 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지난번 박근혜 전략을 계속 쓸 수도 없고 박근혜 정제된 말만 하고 말을 줄일 수도 없었던 황주는요 상황이고. 이럴 순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자기가 처음 걸쳐보는 옷이었고 그래서 예. 이제 안철수는 시대가 불렀는데 시대가 안철수를 또 폐기하고 있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아니, 그래서- 뭐 하- 멘트 누구나 좋아. 할 수 있는 말 아니요? 나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토론회 되게 기대되는 게 이거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 불태워야 되는 토론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냥 안철수 씨가 이걸 그냥 버리는 토론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럴 건지 아니면 분기탱천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할 건지 오히려 근데, 그게 또 역으로 지금- 악순환도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그건 민주당에서도 있었고 홍준표도 있었는데 단 하나도 제대로 쳐내지를 못했어요. 특히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안철수를 찍으면 너무 박지원이 그 상황이다. 어. 그리고 이번에 김종인까지 들어오면서 아닙니다. 이건 맨날 하잖아요. 김종인까지 들어오면서 김종인 최고 하나인 거지. 아닙니다. 그런 이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고 못했거든요. 아닙니다 하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흥칫뿡인데 그게 흥칫뿡인데 나 말하고 있다고. 자꾸 왜 그러냐고. 아닙니다 해. 자 말씀하세요 계속. 아무튼 그랬고
그 김대중 그 햇볕 정책 계승하겠냐 말겠냐 그 문제도 사실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야 되고 그걸 되쳤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하나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금 빼빠님이 말한 것처럼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토론회를 처음부터 임했어야지 그것이 안철수한테 훨씬 더 좋았던 전술이었는데 그걸 지금 이제서야 가지고 나와서 이미 까발려질 대로 까발려졌거든요. 어떡해. 안철수는 이미 까발려질 대로 까발려졌고 그리고 김종인을 데려오는 게 뭡니까? 도와줘. 김종인 그 정신없는 할아버지도 김종인 만인의 연인입니다. 아이고 김종인이 거쳐가지 않은 정치인이 없어요. 예? 대선 킹메이커. 그렇죠. 대선 출마하겠다고 탈당해가지고 출마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출마 이제 사퇴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미 다음 토론회로 얘기를 좀 압축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아니 다들 유도 안철수에 대한 아니, 애정이 씨한테. 웬만하면 들어줄라 그래도 답답해. 알았어요. 아니 잠깐만 자. 우리 방송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다음 토론회 울지마 지금. 자, 다음 토론에 안철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는 나는 그냥 안철수의 캐릭터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어쨌든 도전해서 뭔가 이뤄냈던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주어진 과제에 굉장히 성실하게 그걸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성실하게 진지하게 임했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왔고 그게 정치까지 이어졌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다음 토론에서. 그것이 오기일지. 그 말이 뭔 말이요? 최선을 다하면 다 하겠지. 아니 아까 버리냐 안 버리냐 이걸 물어보길래. 그러니까 뭔가 시대가 버렸다고. 어떤 시대가 변화를 버렸다고? 시도할 거다. 그렇죠. 나도 이제 이대로 마지막 토론회를 맞이하진 않을 거다. 나도 이제 그렇죠. 당하지만은 않을 거야. 다시 공격할 거야. 근데 이런 임씨가 제일 안철수 닮았어요. 대박. 흥지풍 계속하고. 다음에 각자 그 후보들 빙의해가지고 우리끼리 토론해 볼까요? 좋아. 너무 또 나는 우리 캐릭터도 모르는데 뭐 후보 비니까 그래? 이제 저는 홍준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그럼 말을 그래 해요. 이제 어쨌든 오늘 5월 1일인데 대선은 8일 네. 남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이제 TV 토론이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수요일 정도부터면 아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 이 3일 연휴 기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거고 실제로는 이제 엄청 황금 연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동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양하게 섞이면서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진행될 거라서 굉장히 이제 저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주장했었던 거 있잖아요. 안철수가 이대로 몰락할 것이냐. 회심의 카드가 하나 더 나올 거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마음이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카드는 각 캠프마다 쥐고 있겠죠.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먹힐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걸 돌아보면 지금 이 전국은 그 누가 봐도 판도를 다 읽을 수가 없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1, 2%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카드, 1, 2%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사실은. 그 정도 카드 가지고 지금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기술이 있냐? 큰 기술 써야 2%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술이 있으면 지금 남겨놓지 이번에 않았겠죠. 김종인 그 기술이 가장 큰 기술이었던 것 같은데 안철수한테는요. 바니라 운 띄운 거요? 예.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 정운찬이랑 이제 자기들 이제 떨어질 떡고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아니 있겠죠. 그렇게 홍석현, 정운찬, 김종인 김종인 세 명이서 원래 그랬죠. 천하 3분지계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씩 나눠 근데 먹으려고. 퇴장이 너무 조용한 거 네. 아니에요? 그래도 김종인만 이슈가 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게 다들 대선 후보로 자기들이 출마는 못하고 마리오네트로 이제 후보들을 쓰려고 하는데 그 후보가 없었던 거여 갖고 그게 결의가 잘 안 됐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보였을까요? 하긴 정운찬 씨 어디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감이 없긴 하던데. 아니 그래서 이미 퇴출된 사람들을 왜 데리고 오냐고. 그 이상하단 말이야 그 말이.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있기 때문에 이 의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너무 음모론적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이런 데서나 이런 얘기 해보는 거라서 얘기해보는 건데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박지원 씨나 안철수 후보 둘 다 뭐 홍준표는 적폐 대상이지 연대 대상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어떤 큰 딜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몰락을 그대로
눈으로 바라보면서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 10만 원이 제가- 아까워가지고 아니. 지금 계속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발 빼면 돈 어떻게 하냐. 돈 때문에 안 한다? 그럼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홍준표? 15% 네. 찍으면 그거예요. 돈 받아요. 안철수도 그거예요. 받아요. 하긴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또 이렇게 그렇죠. 접을 수는 없는 것도 있겠네. 근데 유승민도 내려놓으면 뭘 얻냐. 네, 맞아요. 그 신뢰가 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뭐 걔들은 그러니까 일단 다음을 기약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다음을 기약하기에는 신뢰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 진보 진영이랑 하기도 뭐하지만 DJP 연합 그 다음에 누구죠 정몽준하고 단일화 네. 요 이후에 그 권력을 나누는 거를 못 봤잖아요. 결국은 못 봤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보수 진영들이 자기들이 모이면은 권력을 서로 나눠서 가질 수 있는 나눠서 가진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그 정도 신뢰관계가 있냐. 그럼 저는 그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그 의회 다수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회를 그 사람들이 연합했을 합당해가지고. 때, 그러니까 합당이 아니고 이제 뭔지는 연대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건데. 예를 들면 그 흔히 말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랑 정의당 의석을 합친 것보다 이 보수 이 진영들의 의석이 합쳐지는 게 훨씬 다수 의석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죠.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암울하긴 한데 저는 이런 게 이제 실현되는 그게- 걸 원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 이 국회의원들의 성격이 그렇게 쉽게 몇몇의 리더들 마음대로 움직여지냐. 그 정도 리더십을 저기 87년도에 그 3당 합당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정당의 대표주자들의 리더십하고 그쵸. 지금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종류가 달라요. 안철수가 제가 큰 결단했습니다. 갑시다. 그럼 어디를요? 이렇게 말하는 국회의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승민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계산을 막 굴려서 우리가 생각에 한 뭉치 같아 보여도 그게 한 뭉치로 볼 수가 없다. 이런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철저하게 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홍준표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이번 대선에서 얼마를 받느냐, 이렇게 지지율을 얼마만큼 받느냐가 자기 당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돈 문제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안철수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상대, 파트너,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네, 그거는 맞는 거예요. 너 그거는 맞아요. 이제 갓 들어온 이 신출내기가 꼬맹이가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인식이- 사실은 저기 이명박도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이명박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예, 임시 말대로. 자기 판에 못 껴주는 거고 이 파트너로 보기도 힘든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다만 안철수가 그래도 버텨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버텨주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선은 어차피 문재인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아, 네, 이렇게 확실하게 딱. 아예 저는 된다고 보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잖아. 된다고 보는데 되고 나서 안철수가 약간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그 지난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모양 없는 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냐 근데. 근데 안철수가 대선이 자기의 패배를 받아들이고 그걸 굳건하게 자기 지지자들과 이 정당 국민의당 이 사람들을 지키면서 그 기간을 이 쓰디쓴 패배 기간을 버틸 것이냐 조정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버틸 수 있으면 개혁적 보수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못 버티면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못 버티면은 이제 그냥 날아간다. 그 네, 근데 얘기잖아요. 성격상 못 버틸 것 같아. 아니, 성격도 성격이겠지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철수와 같이 풍찬 노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는가 옆에서 국민의당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는 뭐 저는 후보 단일화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그 정당들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각자 도생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빼빠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뭐 보수적인 새 정당이 합하면은 민주당보다 의석이 많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과반도 넘어요. 네, 과반이 넘는다고 그러지만은 이미 저 국민의당 같은 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있죠. 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네, 의원들이 거기는 있잖아요. 이미 이제. 지금 비상 이렇게 대책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당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는 내용은 이제 양당제 체제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기존에 봤었던 이제 여야의 어떤 그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극한 대립하는 그런 정치가 이제 재현이 될 것이죠.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좀 남았지만 지금 지방선거가 당장이잖아요. 지방선거 당장이고 국회의원 선거 국면까지 가보면 지금 바른정당이 의석을 못 얻었으니까 당연히 해산될 거라고 보지만은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렇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면 자기 비전이 있냐? 자기 지역구에서 이거는 계산해봐야 되거든요. 계산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면 내가 바른정당 의원인데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면 비전 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수도권하고 수도권하고 호남하고 그렇죠. 의원들 영남하고 좀 다르니까. 다르죠. 네. 영남은 있어요. 그런데 저쪽 가면은 없고 또 거기 내부 경선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 내부 경선을 쉽게 통과하냐? 그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네. 그 계산이 모두 똑같은 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합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특성은 홍준표, 안철수 모두 강력한 리더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죠. 딜을 안 돼. 그러니까 홍준표가 야 오면 챙겨줄게. 그 말 듣고 어떻게 가? 그 말을 믿고 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을 홍준표 자신도 지킬 수가 없고 듣는 사람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국면인 거죠. 적장을 받아줄 수가 없어.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그러면은 그 우산이 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내기는 살아 있는 거죠. 내기가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거의 끝난 거 단일화. 아니야? 오늘 내불어. 빼빠님 진짜 돈 많으신가 보다. 예? 10만 원 불렀을 때 깜짝 10만. 놀랐다니까. 이제 난 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가 좀 보이니까. 빼빠님 저기잖아요. 밥그릇 싸움. 싸움을 잘해.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졌지만. 안철수 이야기까지 가다가 이제 향후 이렇게 그 정계 개편 비슷한 이야기까지 지금 저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했는데 네. 그 호남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짚고 좀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호남은 지금 판세가 6대 4인 것 같아요. 6대 4. 6대 4. 네. 문재인이 6, 문재인이 6이고 안철수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대 4는 아니지. 5, 3. 그다음 나머지 20% 갈라먹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있어. 너무 둘만 그러지 마. 보면 둘만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른바 그 뭐 몰빵 투표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호남에서 볼 수 없다. 저도 오히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꺼져도 호남 쪽이 제일 빨리 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안철수 씨를 지지했었던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게 일정 부분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그거를 뭔가 이거를 하기 위한 지탱하기 위한 지지였다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안철수 잽도 안 되는구나. 이게 확인되는 순간 이제 지지가 싹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다음 시장 선거 때 민주당이 이기냐, 국민의당이 이기냐, 어디로 줄 서야 되냐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민주당에는 후보들이 득실득실한데 저쪽은 안철수 쪽 국민의당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버리고 나오지 않으면 좀 어렵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광주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민주당 후보가 되는 사람이 가장 유력하겠지만 민주당 후보에서 떨어진 사람이 무소속이나 국민의당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까지 계속 선거가 그래왔잖아요. 광주 호남 지역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에서 출마하는 이제 이 그 뭐 지역 맹주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그 조그만한 이런 원로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득표력에 의해서 평가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또 지금 시장 굉장히 인기가 없잖아요. 인기 없죠. 네.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안철수가 벌인 일이잖아. 그렇네. 이게 복잡해요. 지금 복잡해. 안철수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남긴 족적이 두 가지 있다면 시장 2명을 만들었어요. 서울시장, 광주시장. 맞아. 박원순과 윤장현을 맞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배신당했네. 자기가 먼저 나온 것도 있고. 비운의 사람 아니에요? 안철수 생각에. 그러니까 안철수의 숙명은 시장을 둘 만드는 거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강력한 2011년에 대선 후보로 뜨는 게 그게 자기가 잘해서 뜬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그건 때문에 알았어요. 이제 결국 이게 빠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인으로서 비극적인 상황에 맞이하게 된 건데 여튼 전부 다 호남에서는 몰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근데 것이죠.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으니까 몰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해요. 남아있긴 한데 이제 그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그 근거를 댈 수는 없는데 어느 쪽 몰빵으로요? 문재인으로 몰빵하는 거죠. 문재인으로 몰빵하는 거고 지방선거에서는 그러니까 뭐 한 1년 정도 남아 있지만 지방선거로 되는 과정에서는 또 안철수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살려서 가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전략적으로만 판단한다면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를 하고 지지를 하고 그런 걸 이제 전제해 놓고 봤을 때 안철수 국민의당을 죽이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대선 후보는 문재인 지지해주고 다만 이 지방선거까지 이 오는 과정에서 안철수에 대한 지지를 완전하게 차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것은 계속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그러면서 중앙정치와 지역정치를 둘 다 이 경쟁시키는 일테면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중요한 지지 지역으로 호남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면 민주당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좋거든요. 누가 좋아요? 국민의당을 압박할 수 있죠. 국민의당을 이 문재인이나 민주당 정부의 아니면 개혁적인 정책이나 법안에 이 가져갈 수 있게 압박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 그렇게 개혁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더 개혁적으로 눈치 보게 할 수 있다는 아니라, 거죠. 눈치 보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자유한국당의 이 공격에 1차적인 방어선으로 국민의당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10%를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죠. 넘어가게 되면 광주의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 미칠 수 있다. 이런 근데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지금 호남 2자릿수 돌파했잖아요, 심상정 후보.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무엇이 감사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엇이 감사하다. 죄송합니다. 예, 계속하세요. 예. 정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당 지지가 빠졌을 때, 광주 지역에서 빠졌을 때, 이것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긴 어려워요. 분명히 관성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또 자유한국당 못 가요. 그렇지. 그러면, 어느 정도가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진보정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이참에 이제 문재인 지지하면서도 문재인을 비판적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당선은 돼야 되는데, 문재인에게 온전히 마음을 실어 못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좀 올 수 있다. 이제 그 세력이 어디일 것이냐. 그럼 이제 광주에서는 사실 정의당하고 민중연합당하고, 근데 민중연합당이 광주에서 강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진보 진영이 가져갈 파이가 커질 거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저는 오히려 반대. 아니 잠깐. 아니 이제까지 나온 얘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 어이가 없네. 자 반대. 발언권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정통적으로 경합하는 큰 두 정당이 있으면 진보 정당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양강 구도가 굉장히 강하면 그걸 뚫고 나올 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가 진보 정당이 어려우니까. 저는 국민의당 지지가 빠진다고 보는.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빠지는데 민주당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싫으니까. 속편하게 그냥 찍을 것 진짜 같아. 완전히 민주당이 꺼진다. 싫어서. 그렇죠. 완전히 민주당이 싫어서 그냥 민주당이 싫은 사람들이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거기가 안철수에게 기대했다가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안철수 세력이 강하게 살아있다면 이제 임시가 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고, 그 지지가 이제 안 살아있으면 복잡해질 텐데, 그러면 진보정당이 좀 더 많이 가져갈 거다. 이콘님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거처럼 퇴행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남에서 어떤 이 투표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전국판을 머릿속에 이제 놓고 호남 사람이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정당이 하나가 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역시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이런 퇴행적인 시나리오로 갈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의당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비어있는 공간, 이 공간에 진보적인 정당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는가. 이거는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지역 내에서 이제 어떤 정치적 대결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요. 저는 정치 토 세력들의 힘이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광주에서.
그러니까 지금 토호 세력들이 마지막 에너지를 국민의당 건설에 썼잖아요. 근데 토호 세력들은 본인들이 토호 세력인지 알아요? 알죠. 알지. 설마 모를까? 그걸 지역의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걸 우리는 아니까 토호라고 부르고. 지방 호족이죠, 호족. 그걸 아니까 나와서 국민의당으로 가는 저기를 실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응을 사실은 민주당이 잘 못했죠. 대응을 잘했으면 이 정도까지 국민의당을 키워주지 않았을 텐데 그 대응을 잘 못한 측면이 굉장히 있어요. 이렇게 국민의당이 커진 이유는. 근데 이 지방 토호 세력들, 그러니까 토호 세력이라고 했는데 맹주들, 지방에 이제 있는 그 맹주들의 힘이 강화돼 갈 것이냐, 아니 실제로 그들의 수명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 조금 약화돼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국민의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방에서 그 이전 세대들만큼의 힘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예요. 지금 40대 50대 정치인들, 그러니까 권은희라든지 김경진이라든지 이 의원들이 지역 안에서 굉장히 강한 힘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죠. 근데 확실히 김경진 국회의원은 이번에 굉장히 그 힘을 많이 키우긴 했어요. 전국적으로 지지도가 네. 있죠. 그러니까 역할도 있고 네. 언론의 노출도 있고, 그래서 김경진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국회의원을 못할 정도로 올라갈 거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 호남인들의 민심을 조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가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은,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이나 뭐 저기 그 누구죠, 김용주 의원, 이용주 이용주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지지와 명성을 쌓아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이제, 지역민들한테 어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실제 지역에서 선거를 하고 자기가 여기에서 세를 부리려면은 지역의 토호들이 조직으로 붙어줘야 돼요. 예, 맞아요. 근데 붙어줘야 되는데, 그럼 과연, 돈 있으면 붙는 거 아니야? 근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좀 여지를 놔둬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붙는지 안 붙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도 다양한 자기들의 세력 관계가 있는 거고, 토호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싸움이 굉장히 격렬해지면서 적자 생존의 모드로 일단 갈 거예요. 가고 나서 이제 승리한 사람들은 과거 토호처럼 이제 영광스럽게 남아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 따르면 부산 쪽은 이미 그 지자체 단체장의 예. 탈당이 시작됐는가 보더라고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바른정당, 원래는 바른정당에서. 새누리당이었던 사람이고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미 지금 대선 국면에서 탈당을 선언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남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거 보더라고요. 그게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의 이 재편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냥 간판만 바꾸고 그 나물에 그 밥. 아이 그러죠. 그 사람들은 누가 1등 되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1등을 만드는려고 뭐 헌신하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다른 거죠. 이제 거기서는 바른정당이 선거를 이겨본 경험이 아예 없어요. 지금. 국민의당은 그 이겨본 경험이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광주 사람들이 분명히 표를 줘버렸잖아요. 이 관성이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는 바른정당에 줬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그쪽으로 갔던 거지. 그 현상이 아직 일어나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당분간-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당분간 그러면은 호남 지역은 일종의 좀 다른 형태의 춘추전국 시대로 당분간 있죠. 갈 예, 수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전만큼의 세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지역 생각이- 차원에서. 그렇죠. 햇반님은요? 저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지역에 있는 지역 자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너무 적나라하게 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3정당이나 진보정당에 대한 이제 어떤 마음 편안하게 지지하거나 기회를 줘볼 수 있는 국면이 열릴 거라고 전망을 해보고 있어요. 내가 너무 이 냉전 시대가 끝난 거죠. 네. 내가 아니, 너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대선 국면 끝나면 정의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 이런 것들도 금방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지방선거 때 양강구도로 지역 권력이 이제 경합하는 구도가 계속 만들어지면 정의당도 들어갈 틈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얄밉네. 아니,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정의당이 들어갈 수 있는 정치 공간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 동의해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을 실제 지지나 지역 기반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정의당 정치인이 내려와야 돼요. 한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내려와서 여기서 겨뤄가지고 쟁취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안 먹힐 거예요. 예. 아니 SF야 SF. 아니. SF 야. 왜냐면 게다가 이게 지방선거이고 지방선거인데 광주시장 정도는 시장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시장 그러니까 뭐 시장 당선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누가 정의당이 뭐 저기 전국적인 지지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다고 저는 나와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몇 대선 명 없네요. 끝나고 나서 얘기를 더 심층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진보정당한테 시선을 주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와 맥락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근데 이유가 저는- 해소된다. 네, 저는 그게 대선 국면에서 어느 정도 다시 얘네들 다시 한번 지켜봐야겠다 정도의 시선을 이제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과제나 또는 진보정당의 지역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어떤 담대한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예전 생각해보면 2002년도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가요. 네. 기본적으로 네. 올라가는 게 약간 더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진보정당이 올라가요. 더 관심을 그쵸, 받거든요. 그쵸.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입장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입장이 별로 그럼- 없어요. 저도 아까 SF 발언은 사과하겠습니다. 네, 오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민주당 정부 같은 것들이 구성됐을 경우에 진보정당이 어떤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과 어떤 주문들이 그렇죠. 저는 높아질 그런 거라고 면이 있죠. 예. 보는 거라서 예. 오히려 정의당 숙제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이제 사실은 본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알았어요. 네. 네. 하여튼 이 이야기는 대선 끝나면 더 네, 풍부하게 할 수 또 한 번 할 수 있을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우리 다음 저 지역 방송 이야기 할 때 그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으니까 네, 뭐 계속 이거를 할 거라고 지금 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 일단 이야기는 해놓게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지방선거 관련해서 대선 이후에 그렇죠. 좀 여러 가지 네. 내용들을 더 풍부하게 담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배가 고프고요. 네.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오늘도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밥집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맨발이고요. 오늘은 좀 너무 유명한 집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이 그 갑오징어 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이 그래서- 철이에요? 네, 갑오징어 철이고요. 이제 여기 백수간잼이라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집이에요. 와, 대박. 네. 거기 너무 유명한 데 아니에요? 너무 유명하죠. 그렇지만 백수간잼이가 1년 동안 뭘 취급하는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진 않아요. 지금은 간재미도 나오지만은 갑오징어가 철이고 갑오징어를 다 먹으면 거기 먹물에다가 비벼주는 먹물. 와, 대박. 네. 그 맛이 굉장히 반전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까매가지고 고소할 것 같은데 꼭 고소하지만이 않습니다. 다 네가 싫어하는 음식들이네. 진짜 천불나네. 짜증난다. 천불난다,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계속 한다면 백수간재미는 때때로 철마다 음식이 달라져서 그 부분 제가 한 번씩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제가 다녀가지고 그 자부심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 테이블 3개만 있을 때 제가 네. 다녀가지고 그 사장님하고 굉장히 친하시죠? 사장님이 한편으로는 저 미워하지만 거기서 애증 관계인가? 네 많이 잤습니다. 거기서 네. 쓰러져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가 맨날 소개만 하고 평가하거나 갔다 온 얘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방송 짧게 해야 되는데 계속 네. 길어져서 그런 거야. 그러면 배가 저희가 고픈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맨발님의 이 밥상 이거 관련해서는 그렇죠. 꼭 한번 확인해야 돼요. 제가 다음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다음에 제가 밥을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유,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방송 끝내기 전에 네.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아, 네. 광고는 아니고요. 예. 방송에 마음이 드셨으면 아.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누르는 예. 거 맞죠? 마음에 안 들어 눌러주세요. 후원하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트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랑. Everyone